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최고의 실세였던 신조 아베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허수아비 총리인 기시다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자민당 내부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는데요. 일각에서는 조만간 살벌한 일본 자민당의 내부 분열 끝에 기시다 총리를 탄핵시키고 친한파 정치인을 새로운 일본 총리로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주장을 두고 전 세계 언론들이 가능성이 높다며 집중 보도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미국도 일본을 향해 심상치 않은 폭탄 발표를 하며 기시다 총리의 탄핵을 사실상 확정짓는 듯한 기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미국이 일본을 향해 충격 발표를 한 이유가 바로 한국을 위해서였다는 놀라운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정부가 한국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대진현은 성명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전 지구를 대상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다. 해양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대진현은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대진현은 단 7개월 후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제주 앞바다에 도착하고 400일이 지나면 한반도 영해 전체가 후쿠시마 오염수로 뒤덮이게 될 것이라며, 제국주의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모든 국가를 상대로 악덕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본은 전 세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년 뒤 국제학술지 환경연구 레터스를 통해 원전에서 방류된 세슘 137이 우리나라 동해에 도착하기까지 4, 5년 정도가 걸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러시아로 이동한 뒤 북태평양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 북적도 해류를 지나 한반도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세슘 137이 이보다 일찍 한국 연안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오염수가 200일 내에 제주도에 280일 이후에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전망에 힘을 보탰습니다. 일본이 태평양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동중국해로 퍼진 뒤에 1년 안에 동해로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후쿠시마대도 방류된 오염수가 220일 내 제주도, 400일 내 동해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방출한 오염수가 태평양에서 한 바퀴 돈 뒤에 최종적으로 한국 동해로 흘러 들어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동해에 일본이 방출한 대부분의 방사능 물질들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이 감당해야 할 모든 피해를 한국에 떠넘기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세슘과 플루토늄, 요오드 같은 금속성의 방사성 물질과 함께 액체 형태인 삼중수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삼중수소는 방류되면 헬륨으로 바뀌면서 수산물을 오염시키게 되고, 장기간 섭취할 경우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삼중수소의 방사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12년, 완전히 사라지려면 30여 년은 걸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수백조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을 향해 이제 그만 싸우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라고 발언했던 일본. 이 발언을 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한국에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가기에서 채택한 2022년 방위백서에서 주변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해결되어야 할 일본 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22일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 나카시마 타카오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하고 방위백서를 즉각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는데요.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조치를 비웃기만 할 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도발을 핑계로 자위대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을 명목으로 한국에 일본 자위대를 주둔시키려 한다는 극비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린 만행에 결국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에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무려 23년 만에 외환법 개정 착수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나 미국의 허가 없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에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이 일본에 독자적으로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미국도 한국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이번 주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고위급 인사가 일본 도쿄와 한국 서울을 방문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본에 더 이상 한국을 도발하지 말라고 경고하러 온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방문 이유는 북한 위협 등에 대한 논의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향한 일본의 무모한 도발 때문에 한미일 연합을 통한 중국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한국 편에 서서 일본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 대기업들이 발표한 미국 투자 규모는 토요타 4조 원, 그리고 파나소닉 5조 원이 전부입니다. 반면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 동안 미국 텍사스주에 무려 25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개를 새로 만들겠다는 투자 방안을 텍사스주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 토요타와 파나소닉의 투자와 비교하면 수십 배 더 많은 수준인데요.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스케일도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삼성전자가 제출한 문서를 보면 삼성전자는 테일러에 167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신설 공장 9곳을 만들고 오스틴에 245억 달러, 약 32조 2천억 원을 들여 신설 공장 2곳을 세우는 등 텍사스주에 총 1921억 달러, 약 252조 6천억 원을 투자할 방침인데요. 이곳에서 무려 1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미국인 1만 명이 세계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최근 미국 경제 위기로 지지율이 폭락 중인 바이든 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의 삼성이 구세주와도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한국 10대 그룹은 무려 1,05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들의 합산 미국 투자 규모는 최소 5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의 수십 배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한국만 편애하고 일본은 찬밥 신세가 됐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도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는데 최근 엔화가 연이어 급락하면서 1인당 GDP 기준 한국이 일본을 역전하게 됐습니다. 일본 경제 잡지인 도요 게이자이는 엔화 가치의 급락으로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낮아지고 미국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단순히 숫자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그동안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일본인이 실제로 가난해졌고 일본의 산업이 약해졌다는 뜻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노구치유키오 히토츠바시 대학교 명예교수는 일본 경제 잡지 도요 게이자의 칼럼에서 엔화 가치가 달러당 140엔으로 떨어지면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보다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몇 년 전에는 구매력 기준 한국의 1인당 실질 GDP가 일본을 앞질렀는데 이제는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마저 일본을 앞지르게 되는 것으로 더 이상 일본은 그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이 우려했던 이 상황이 현실이 되자 자민당 내부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퇴출을 사실상 확정짓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정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아도 최고 실세였던 아베 신조가 후계자도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민당 내부에서는 권력을 찾기 위해 피를 부르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라며 공식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따라잡혔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극우 일본인들마저 기시다 총리의 퇴출을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일본을 앞질러버린 한국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일본에게는 없다라며 하루빨리 한국과 협력해 조금이라도 빨리 일본 경제를 살려야 한다 라며 차기 일본 총리로 친한파인 고노다로 이시바 시게루 연합을 거론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으며 아시아 최강국으로 거듭난 것인데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모든 특혜를 몰아줬던 미국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의 최우방국으로 분류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의 동남아국들도 일본산 제품만 최저 관세를 매기고 한국산 제품에는 100%가 넘는 고관세를 물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400년 전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명나라 정벌을 앞세워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지만 당시 조선의 이순신, 김시민, 권율 등 장수와 조선군 의병들한테 완전히 박살나고 명나라군한테까지 얻어맞으면서 당시 일본은 패망했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상을 떠난 후 일본에서 집권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은 전쟁 책임 전부를 이 도요토미에 전가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조선과 다시 교역을 하기 위해 무려 11년 동안 매달렸고 사죄에 또 사죄한 끝에 조선은 겨우 일본과의 무역 재개를 허락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이순신 장군을 영웅으로 인정했고 도요토미는 한국을 침략한 전범이라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고 수익률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책 임진왜란 1592는 임진왜란 중 21가지 핵심 사건을 중심으로 당시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한국과 일본, 중국의 정규군이 맞붙은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전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당시 명나라의 인물들도 비중 있게 다뤘기 때문에 정말 새롭고 재미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한중일 삼국의 치열하고도 뜨거웠던 격전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지금 왜 한국이 아시아 최강국이 되었고 일본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시야도 이전보다 훨씬 더 넓게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임진왜란에서 한국이 보여준 기적이 오늘날 2022년에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데 당시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라고 말이죠. 당시 일본군의 배는 무려 330척. 아무리 용맹한 이순신 장군이라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전투. 21세기 한국과 일본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IT 최강국으로 급부상하며 최근 구매력 기준 GDP에 이어 1인당 명목 GDP까지 일본을 뛰어넘는 기적을 만들어냈는데요. 임진왜란 때 보여준 조선의 기적을 또 한 번 현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430년 전에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만행에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 다시는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 우리가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수익률이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책 임진왜란 1592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상단 댓글에 예스24 구매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